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날들을 조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오늘은 설을 맞아 설날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그 속에 깃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날까지 대대로 선비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금정서당 박인희 훈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훈장님. 반갑습니다. 네, 진행자님 감사합니다. 예. 금년 한 해, 을사년 한 해에도 원장님께서 청안하시고 더욱더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훈장님, 훈장, 이 사실은 생소한, 특히 저는 뭐 훈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용어이긴 한데 젊은 세대들한테 좀 낯설지 않습니까? 훈장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 문화를 개성하고 네. 또 인성 교육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예. 오늘에 되살려서 다시 실현시키고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뭐 그렇게 훈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닐 테고 옛날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배우기로는 뭐 서당에 네. 이제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통칭 저희가 훈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서당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금정구에서 예. 금정서당이라고 예. 지금 한 장소에서 14년째 지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장님, 설날 네. 이 설날이라고 불리게 되는 의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뭔가요? 원래 설날은 어떤 원자 아침 단자를 써서 예. 한 해의 최고 어뜸되는 날이다 이런 뜻으로 원단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원단. 네. 네. 원단이라고 불러왔는데 그것을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설이라고 하죠. 예. 설이라는 어원은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로 맞이의 낯설다 하는 설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고 아, 설다. 네. 아, 그리고 그런 표현이.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서럽다 이래서 아. 설이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아, 저는 뭐 나이를 먹어서 서럽다는 것보다는 낯설다에서 설다. 그래서 설기 때문에 호기심, 기대감, 뭐 희망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예. 있고 서부 경남 쪽에 가면은요. 아 발음과 어 발음을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이라고 하는 것을 폴이라고도 하고. 아, 맞습니다. 저도.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설 하면은 머리수자, 어떤가는 머리수, 예. 그것을 갖다가 수가 서가 되고, 아. 네, 그것이 말이 굴려지면서 설이 됐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는 또 어렸을 때 구정 또 신정 이런 개념을 해가 그때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세를 2개 지나게 되면은 네네.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워낙 가난했던 사람이 더 힘이 드니까 이중 과세를 금지하는 그런 뭐 미풍양속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가 단속을 하기도 했는데 이 구정 이게 구정 무슨 뜻인가요? 구정은 글자 그대로 예구자 발을 정자를 써서 구정이라 그러는데요. 예. 사실 일제 시대 때 일제가 우리 전통 문화를 말살하고 민족 정기를 없애기 위해서 예. 자기네들이 세고 있는 양력 1월 1일을 설날로 해서 계몽운동을 벌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설을 옛날 설, 즉 구정이라고 해서 양력 1일을 설로 세라고 강압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간혹 아직도 설을 구정이라고 우리가 호칭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설이라고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계몽이 많이 돼서 그런지 구정이라고 부르기보다 설날을 부르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신 이 신정은 신정이라고 하고 뭐 새해라고 한다든지 뭐 신정이라고 하고 뭐 그렇게는 하긴 합니다. 네, 그 일제 총독부에서 나왔던 구정이라는 말을 해방 이후 광복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때 와서 그것을 신정이라고 고치기는 합니다만은 여전히 양력 1월 1일을 설러서 이렇게 매김을 하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옛날 설을 세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생활상으로 음력을 이렇게 음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이사 날짜 잡는 것도 다 음력을 잡기도 하고 본인 태어난 생일이나 뭐 그런 이제 돌아가신 어르신들 뭐 제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음력으로 계산해 가지고 다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농경 사회에서 예. 온 그 패턴인데 농경 사회에서는 음력 달의 위치를 보고 농사를 예. 짓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음력을 예. 신봉하게 돼가 있었죠. 예. 그런데 그 이중 과세라 하면서 이승만 정부에 들어와서도 역시 1월 1일을 설날로서 매개를 할 적에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그래도 음력설을 위주로 세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 과세라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한때는 설날을 민속의 날이라 이러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86년도가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민속의 민속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하루 또 설날을 쇠고 양력설은 양력설대로.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정부 정책이 맥히들지를 않고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아직도 옛 설날을 세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결국에는 민심은 천심이라는 뜻에서 1989년도에 와서 예.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설날을 바로 찾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랄 때 설날 하면은 보통 그 설날의 기간이 정초부터 보름까지 네네. 예, 15일간이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날은 어르신들도 일을 하면은 뭐 그 한 해 흉년이 들고 게으름쟁이가 설날 보름 연휴 동안에 일을 한다고 할 정도로 네네네네. 예, 부지런한 사람 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그동안 못 뵀던 어른들 뵙고 뭐 이렇게 소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듣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뭐 정겨운 가족 간의 그런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그 기간에 뭐 한 해 농사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계획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이 그 보름간의 설이 굉장히 소중하게 그 여기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뭐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는 기억이 아직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보름 동안 특별히 농사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뭔가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또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 즉 설날부터 보름까지를 거의 축제 분위기로 가죠. 맞습니다. 예.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곧 농사가 시작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힘을 기르고 또 머슴들에게 또 이렇게 시간 보너스 차원에서 이렇게 시간도 주면서 거의 어떤 곳에서는 2월까지 예. 음력 예. 2월까지 가면서 2월을 그러니까 머슴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예. 요즘으로 치면은 노동자의 날입니다. 아. 예, 그래서 2월 1일 날부터 이제 본격적인 농경 사회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예. 머슴들에게 푸짐한 용돈도 주고 머슴의 날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에게도 이제부터 농사가 시작되니 잘 부탁한다는 뜻으로 큰 밥상에다가 소 여물을 올리죠. 2월 초하루 날에는. 그럼 훈장님, 예. 이 설이 저도 이제 이중과세를 지난 세대인데요. 신정에 이렇게 뭐 때로는 신정을 3일 정도 쉬다가 구정은 하루만 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신정을 하루는 이틀 쉬고 또 구정을 뭐 하루 이틀 더 이렇게 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번 이렇게 정책이 좀 바뀌었던 것 같은데 이 오늘날 이 이제 민족 대명절의 설날 이게 이제 유래된 거, 네. 예, 그 유래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서기 651년 예, 신라 진덕여왕 때 보면은 예, 정월 초하루 날 왕께서 조원전에 납세가지고 문무백관들의 할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나오는 걸 봐서는 신라 시대 때부터 즉 삼국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설날이 기원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 그리고 고려 시대 때 와서는 구대 속절이라고 해서 9개의 큰 명절 중에 설날을 어뜸으로 삼았고요. 조선 시대에 와서는 추석, 단오, 한식과 더불어서 4대 사대 명절인데 명절. 그 중에서도 설날을 어뜸이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겹쳐져 가지고 주 5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한 설 연휴가 그 적당히 이렇게 뭐 네. 휴가를 하게 되면 한 열흘간 정도 네, 이어지는 경우가 징검다리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근데 그렇죠. 통상 설 연휴는 3일이지 않습니까? 네. 설 연휴가 3일로 결정되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과정을 바, 한번 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제 강점기 때 신정이라고 해서 강요를 하루를 받았고 또 광복 이후에도 역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양 문물을 공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세계 추세에 맞아서 정을 좌우가 맞다 양력 이렇게 해서 신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민심은 어쩔 수가 없고 국민들 대다수가 전부가 설날을 고유 설날을 설로서 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정을 뭐 고유 설날로 이제 여긴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구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네네. 써서는 안 되겠죠. 예, 안 맞습니다. 되겠지만 굳이 이제 구분하자면은 네, 네, 신정과 그렇습니다. 구분하자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대다수 뜻이 함양되어 있는 설날을 지금 옳게 지금 3일로서 법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정해놓고 이제 구정과 신정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중과세를 하게 되고 네. 우리는 원래 구정을 설날이라 생각하고 해왔는데 일제강점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니네 강제적으로는 1월 1일 자기들처럼 1월 1일부터 이렇게 뭐 새해를 설날을 이렇게 행사를 축제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에 지배당한 국가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동남아 여러 국가도 대부분인데 동남아 국가에서는 지금 이 설날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일본처럼 하나요? 그분들은 뭐 일본식으로 이렇게 해서 꼭 일본식이라기보다도 양력의 절기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우리처럼 음력 절기가 거의 쓰질 않습니다. 중국은 뭐 한 보름씩 이렇게 완전히 그 민족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수억 명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도 보니까 그 엄청나게 설날 신정이 아니고 설날 엄청나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춘절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한 보름 정도 이상을 이렇게 소요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민족들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맞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일단 네, 발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한 보름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예. 있고요. 베트남 역시도 한때 중국에서 보는 월나라라고 해서 예, 월국. 예.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베트남은 월남이라고도 우리가 호칭하지 않았습니까? 한문 문화권에 있던 나라입니다. 베트남도.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음력을 귀중하게 여겼고 예. 이게 모두 그 한문 문화권에서 오는 농경 사회에서는 예. 그 음력을 많이 사용을 했죠. 저도 아직 생일이 음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님 그 설날 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 아이들은 네. 설날보다는 이제 하루 전날 네. 그러니까 이게 설 이브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네, 이제 네. 그게 우리말로 이제 까치설날인데요. 네, 네. 까치설날의 유래 네. 이왜 까치설일까요? 뭐 물론 저희들은 작은 설이라고도 하고 네, 네. 까치설이라고도 했는데요. 원래 그 섣달 금음날을 예. 아찬설, 아치설이라고 했습니다. 아, 아치라고 하는 것은 버금아자. 네, 한자 버금어자를 쓰는데 예. 순수한 우리말로는 예. 아치라는 말은 적다라는 뜻입니다. 아, 적다. 네, 그러니까 그럼 작은 설은 아치설 어떤 하면은 거? 예. 적은 설. 아, 그런데 그 아치설이 예. 세월을 흐르면서 아치가 발음이 비슷한 까치로 왔지요. 그것은 까치는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맞습니다. 의미도 같이 담고 우리- 내년에는 우리 새로운 민족은 길조이죠. 네네 까치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길조인 까치를 집어넣음으로써 예. 의미 비슷한 까치를 예. 집어넣음으로써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까치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까치라는 말은 사실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일제 강점기 때인 1924년도에 예. 그 동료 작가 윤거경 선생께서 윤국이 선생님이 까치 설날이라는 노래를 예. 만들어내시는데요. 작곡을 해내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제의 그
우리 고유 설날을 말살하고 말살하니까, 있어요. 예. 그런 교육을 우리 음. 어린 아이들에게 해봤기 때문에 예. 윤거경 선생께서는 잊혀져 가고 있는 우리 전통 문화와 우리 설이라는 것을 자라난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가사에 까치 설날은 이러면서 작곡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민족적인 정서가 함량되어 있는 그러니까 설날이라는 노래가 일제에 대한 저항하는 마음을 담고 그 윤거기 선생님이 이제 그렇죠. 가사를 지었네요. 저항도 저항이지만은 예. 어린 새싹들에게 예. 우리 고유의 설명제를 심어주고 싶어하는 예. 애국심의 발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날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이게 설날이야. 음력 네네. 이게 설날이야. 네네. 그리고 이제 아치설이라고 니네 신정 그건 아치설이야. 그런데 아치설이를 하면은 바로 작은 설이를 하면은 이 탄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발음이 비슷한 까치설 네네. 뭐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네, 뭐. 예, 주장을 하는 민속학자들도 있긴 하던데 네,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까? 네,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제 까치가 길조이기도 하고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뜻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설날에 이제 제를 올리기 전에 까치에게 또 먼저 이렇게 좀 하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우리의 좀 포용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그 까치는 소박받은 여인들이 아침에 까치 소리를 듣고는 헛사인 줄 알면서 눈썹을 그린다는 그런 옛 시조도 나오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니까 소박 맞은 여인이 혹시나 남편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대단한데요. 예, 그러면서 예. 헛사인 줄 알면서도 눈썹을 그리는 여인의 마음. 예. 또 까치가 울면은 좋은 소식이 온다는 것은 예. 시집간 딸이 예. 옥동자를 순산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또 부모님들께서는 또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까치 소리를 들었고요. 객지에 나간 자식이 오늘은 돌아오려나 이러한 기대감에서 까치 소리도 있었고 그래서 까치는 역시 깊은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나라의 길조로서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뭐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지금도 까마귀 소리보다는 이제 까치 소리에 네.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희소식을 물어다 준다 생각하니까 저마다 저나 훈장님이나 또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살아가면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까치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고민을 해결해 줄 귀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 자체로서 그냥 뭐 흐뭇한 일이죠. 네, 그래서 네. 금년에도 섣달검날 까치가 많이 울어서 아, 우리나라에 예. 좋은 소식들과 좋은 일들이 이렇게 풍년하기를 그렇게 기원해 봅니다. 예,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까치설을 지나서 설날입니다. 훈장님 설날 하면은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설 차례상 차례 지내는 건데요. 설날 차례 보통 제사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예로부터 차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차자에 예도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명절 제사 차례는 일반 제사와는 달리 상차림과는 달리 간단한 다가만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제사상하고 똑같습니다. 네. 뭐 저희 시골에서 이제 네. 지내다 보면 그게 임진왜란과 네. 병자호란이 불과 37년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3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차나무가 전부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거의가 불타버리고 차나무가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나무 한 그루가 예. 서울의 기아집 한 채 값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명절날 조상에게 차 한 잔 올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였죠. 21대 영조 임금 때 와서는 차 대신 숭령으로 대신하라는 어명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상님 영전에 어찌 숭령만 올릴 수 있느냐는 기류가 삭트기 시작을 하고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술은 한 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술을 한 잔 올리면서 아, 술만 있어서는 안 돼. 그래도 안주는 있어야지. 이렇게 시작한 것이 차츰차츰 제사상처럼. 네. 그리고 조상 모시기를 우리는 숙명처럼 여기는 민족들이지 맞습니다.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잔의 술이 또 한 점의 안주가 차츰차츰 늘어나서 오늘날 제사상으로까지 다시 변모하게 되죠. 원래 그 4대 봉제사, 5대 기제사라고 해서 4대조까지만 제사를 모시고 예. 5대조부터는 그 사당에다가 이렇게 모시게 예, 되어 예, 있죠. 예. 그런데 요즘 시세는 뭐 2대 기껏 하면은 3대 뭐 이 정도에서 그 막 제사를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만은 꼭 뭐 저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시대의 흐름이 그러고 하다 보니까 뭐 꼭 그것을 어떻게 꼭 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은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단지 잊혀져 가고 있는 그 조상 숭배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진수성찬 만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 한 그릇이라도 네, 정성을 다한다면 조상님으로서는 흡족하게 흠양하실 것입니다. 후손들이 선조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군요. 분자님, 어쨌든 설날 하면은 그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떡국이지 않을까요? 네. 왜 설날 하면은 꼭 그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먹을까요? 그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그 백인 민족이라고 해서 네. 흰색의 옷을 입고 흰색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떡가래는 흰 색깔이고 떡가래가 길게 나오는 것은 장수를 뜻하지요. 그리고 떡가래를 썰었을 적에 둥근 동전 모양이 나오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갖다가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더 먹지만 경제적인 풍요를 이루어라 이런 덕담의 뜻이 떡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떡국을 먹어온 유래 그 역사는 언제부터인가요? 아마 삼국시대 때로 그것도 기록이 마찬가지네요.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오래된 풍습이군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떡국을 드시고 나면은 또 온 가족이 차례 지내고 떡국 먹고 이러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하는 게 세배지 않습니까? 네. 물론 어린 시절에는 저희가 뭐 세뱃돈 좀 받으려고 그렇죠. 줄을 서고 네네. 한 분하고 두 분하고 네네네. 그렇게 네. 저희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배 또 뭐 이 깃든 무슨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하늘의 신에게 무사고를 기원하면서 올리던 절의식 뭐 이런 것들이 세배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차차 윗 어른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는 풍습으로 정착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세배는 정초에 윗 어른들에게 의례적으로 하는 문안 인사이자 새해를 맞아 심신을 단련하고 새 출발을 다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뱃돈은 어른들이 덕담과 함께 경제적인 부를 창조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주기 시작한 것이 세뱃돈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뱃돈의 기원은 그렇게 깊지는 않겠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덕담은 옛날부터 쭉 이어져 네, 왔고. 네, 예. 그런데 덕담은 무엇을 해라가 아니고 금년에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루었다지 하는 것이 원 덕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자제가 있다면 네. 또 집안 네. 조카가 있다면은 예. 그래 금년에는 결혼했다지, 금년에는 아이를 순산했다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년에는 성진했다지. 예. 그래 금년에는 좋은 학교 입학했다지 이런 식의 덕담이 완료형으로 네. 이미 그건 듣는 사람은 억수로 좀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셨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보면은 네. 특히나 집안 어른들이 네 언제 장가 갈래, 네. 언제 시집 갈래 소리 듣기 싫어서 고향 가기 싫다는 젊은이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젊은이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아주 덕담이 아주 너 왜 시집 안 가? 올해는 시집 가.
그래 하는 것보다 너 올해 시집 갔다지? 좋은 신랑 만나서 네. 예. 결혼했다지? 예. 이런 식의 덕담. 아, 덕담이 그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완료행위다, 그죠? 네, 완료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아, 오늘 또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면 덕담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특히나 우리가 그 후배님들에게 네. 이 덕담은 꼭 필요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무슨 용기를 의미입니까? 주고, 아, 네, 용기를 주고 예.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 괜히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배, 저도 이제 세배를 하면 보통 큰절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손을 모을 때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려야 되는지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려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아주 그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던데 네. 아무렇게 해도 정성으로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의미가 있으신지 예, 그 세배법이 있습니다. 아, 그거 좀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게 공수라고 해서요. 원래는 공손하게 손을 모아서 예, 단전에다가 되는데 예, 맞습니다. 남자의 손은 손등이 왼손이 위로 올라오게끔. 아, 왼손 이렇게. 네. 예. 그것은 이제 남자 여우라고 해가지고 예로부터 남자가 여자보다 그러니까 일종의 남존여비 사상이 조금 있다거나 할까요? 아, 그래요? 뭐 조금 뭐 좀 그런 거는 뭐 조금 있는데 왼손은 남자를 뜻하고 오른손은 여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좌우 옛날 벼슬살이를 보더라도 좌의정이 의정보다는 한 칸 높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가요? 남자를 왼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왼손을 위에 올리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왼손이 여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네. 그렇게 이제 좋게 설명할 수도 있겠어요. 저도 오늘 그 진행자님한테 하나 배웠습니다. 예. 보호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 우리가 인정을 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음양의 이치가 다르기 때문에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것은 살아있는 분들에게 하는 예의법이고 예. 생사가 갈라지면 또 순서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갔다든지 망자에게 절을 할 때는 남자가 다시 오른손이 위로 올라야 돼요. 아,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생과 사가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의미죠. 아, 그러니까 목숨이 다 하면서 음양의 이치도 달라져 버립니까? 그렇습니다. 아, 위치도. 그래서 아, 그 망자에게 예. 망자는 음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양의 입장에서 다시 이것이 바뀌게 되죠. 그럼 남자가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역시 장례식장이라든지 제사, 차례를 요렇게, 모실 적에는 이렇게 절을 해야 되네. 네, 여자가 왼손을 올리게 되고 네, 그게 이제 그 공수법이라고 굉장히 해서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군요. 네. 올 설에는 제가 훈장님께 배운 예법대로 세배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덕담도 제대로 한번 완결행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고맙고요. 아무튼 아까도 저희 훈장님께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설이를 하면 한 정초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숱하게 이제 세시풍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윷놀이를 한다든지 뭐 연날리기 그리고 뭐 팽이 돌리기 막 저도 이제 연자새 만들어 가지고 뭐 연도 직접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방패연이라든지 뭐 날개연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세시풍속이 하고 또 그 외에 또 이렇게 뭐 아까 덕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설 연휴 동안에 전례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즐겼던 세시풍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사라진 것도 한번 말씀을 다시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그 설빔이라고 해서 우선 설날이 되면은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예. 오방색이라고 해서 그건 없어졌습니다. 잡기를 물리친다고 네. 해서 예로부터 그렇게 색동옷이죠. 네, 그렇게 네.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막 그런 큰 의미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없고 새 옷을 입는 것은 묵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는 그런 뜻에서 설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조리가 있었습니다. 옛날 석발기가 없던 시절에 쌀을 일구어내면서 돌 내지는 부산물을 걸러내고 복조리 위에다가
복을 소복히 담는다는 뜻에서 복조리 사고 팔고 또 선물하고 하는 풍습들이 있었죠. 설날에 또 세시풍속으로 하는 뭐 좀 재미나는 놀이들, 네. 뭐 이 그네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널뛰기를 한다든지, 네. 저도 그네도 타보고 널뛰기도 해보고 네네. 제기차기도 해보고 연날리기도 해보고 네네. 팽이 돌리기도 다 해봤거든요. 네. 예. 우선 그 연날리기를 한번 네.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민속놀이가 연날리기입니다. 예. 대개 방패연과 가오리연이라고 해서 가오리연 맞습니까? 예, 두 종류가 있는데 신라 시대 때 김유신 장군께서 비담의 난을 평정하면서 신호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옛날 그런가 하면은 임진왜란 때도 한산 대첩에서 이수진 장군께서 연을 신호용으로 사용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 걸 봐서 한낱놀이 문화를 떠나서 아마 전쟁에서도 사용됐던 아마 요즘으로 생각하면 드론의 역할까지도 연이 해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놀이에는 상대의 연줄을 끊어먹는 연싸움이라는 것이 있고 맞습니다. 지금 많이 했습니다. 연에다가 송액 영복이라는 글을 써서 날리고 놀다가 마지막에는 얼레시를 다 풀어내고 하늘로 연줄을 끊어서 연을 날려보내는데 그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게 이제 액을 날려보내고 복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송액, 보낼 송, 아, 액은 보내고 액은 액, 영, 맞이할 영, 복. 복. 아, 이렇게 송액, 해서 영복. 송액, 영복. 어. 예, 액을 날려보내고 예. 복을 맞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아무래도 설 연휴 동안에 세시풍속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뭐 문화 행사가 달집 태우기지 않습니까? 네. 보면 달집에 자기 뭐 소원수리 네, 소원지. 부분들 이제 붙여 네네. 놓기도 하고 네네. 또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특별히 좀 나쁜 성적이 나쁜 과목 그 성적표를 갖다 넣고 그냥 태워버리는 네네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예. 달집 태우기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달집 태우기도 역시 그 연날리기와 마찬가지로 애군을 날려보낸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원지를 써서 같이 태우지 않습니까? 소원지를 보내는 것은 달님에게 나의 소원을 보내는데 그것을 그냥 말로서만 기원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화해서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지에다가 적어가지고 태우는 것은 달님에게 문서화해서 내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마음의 위안의 형식이죠. 그리고 윷놀이가 있겠죠. 네. 네. 네, 윷놀이는 한자어로 척사라고 해서 네. 삼국시대 때부터 전승되어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판을 그려놓고 유판 중심지를 북극성으로 보고 별의 운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놀이가 윷놀이입니다. 그리고 가축의 소중함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도개, 걸륜모 이렇게 해서 판을 짜는데요. 도는 돼지, 개는 개, 아, 걸은 양, 양. 유천 소, 12지상이 다 네, 들어갔군요. 모는 말 아. 네, 이렇게 해서 가축의 중요성을 또 함양을 아. 하고 가축의 크기, 중요성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죠. 예. 농경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게 윷놀이에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네. 거기까지는 저희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무슨 놀이가 있을까요? 또 널뛰기가 있죠. 예. 고려시대 때부터 전승됐다고 하는데 처녀 시절에 널을 뛰지 않으면 시집가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부녀자들이 선호했던 게임이 널뛰기입니다. 정월 대보름 때 이제 복조리 가지고 설날부터 했습니다. 예. 아, 설날부터. 우리가 그 정월 대보름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그 복조리에 이제 남의 집에 가서 음식 받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그때 보면은 이제 오줌 소태 네. 병 걸린 그 아이들, 네네. 그 엄마들이 뭐 이렇게 그 키 그 뒤부 씌워 가지고 이제 네네. 복조리 들고 이렇게 네. 이웃집에 가서 이제
음식 밥하고 뭐 이렇게 나물 같은 걸 좀 얻어오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타성바지 새 집을 찾아가서 밥을 얻어오라. 그리고 그 밥은 젓가락도 없이 맨손으로 꿀뚝 밑에서 먹게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냐면 귀한 집 자식일수록 그날 하루만은 그 없는 집, 즉 고아라든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그 어른들의 깊은 배려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새 집을 돌면서 얻어서 맨손으로 먹으면서 그게 바로 민주주의와 평등 교육입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자. 예. 명절날. 예, 배려. 네, 오히려 그러한 뜻들이 배려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런 건 훈장님 좀 지금 오늘날 이런 것도 좀 많이 장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잊혀져 가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지요. 예. 올해는 아무튼 뱀띠의 해인데 그 뱀 중에서 이제 푸른 뱀 청사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청사하니까 뭐 가까이 부산에 또 청사포라고 청사포도 보면 저는 뭐 푸른 모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보니까 푸른 뱀이더라고요, 한자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형이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특별히 푸른 뱀을 상징하는 올해 을사년 무슨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요? 그 푸르다고 하는 것은 희망, 뭐 새싹, 네. 희망, 생명. 예. 해가 떠오르는 동쪽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뱀은 매미와 더불어서 허물을 벗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날의 가오와 허물을 벗고 지혜로운 변혁과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을사년은 푸른 희망 속에서 지혜로운 변혁과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온 사회가 지금 어수선한 이 가운데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단점들 이런 걸 더 허물을 벗고 그러니까 올해 청사의 해인 그 을사년 네. 2025년은 저 개인에게도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습니다. 예, 진행자님께서 세상을 잘 살아오셨으니까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예. 혹시나 이렇게 뭐 뉘우치고 뭐 또 희망하는 사항이 있으면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날에 대해서 박인희 훈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인희 훈장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 부산에 있는 금정서당입니다. 서당 하면 저희가 저는 뭐 생소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스마트폰 세대인 뭐 이런 젊은 사람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들은 서당이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당의 기능이 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주로 현재 금정서당에서 박인희 훈장님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원래 그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글을 배우는 전당의 서당인데 맞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 문화를 개성해야 되겠다는 점이 저에게는 있었고 또한 어린 아이들에게만 버르장머리가 있느니 없느니 기성세대에서 나무랄 것이 아니고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격 수양을 하면 물론이고 또한 그것을 여유가 있다면은 나의 자손들이나 또 아니면 젊은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성숙된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러한 교육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제가 서당을 운영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첨단 IT 기술 시대에 어찌 보면은 사람들 보는 거에 따라서 고리타분하게 아날로그 방식의 그 서당 교육에 지금 전념을 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고뇌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결국에는 그 말인데
인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사회부조리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인명경시 사상도 역시 그렇고 어른 숭배할 줄 모르는 사상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리타분하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오늘에 대적해서 옹고지신이라 옛 것을 지금 현재 받아들여서 현 생활에 반영함으로써 인간적인 본성을 공부하고 깨우칠 수 있는 공부가 한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이기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교육만 받는 것보다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마 그것이 접목이 된다면은 좀 더 밝은 사회, 밝은 국가가 되지 않을까. 제가 전에 그 일전 한 4, 5년간 고등학교 한자 수업을 제가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요즘 아이들이 고리타분하게 느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이때까지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해도가 부족할 뿐이지 일단 접한 친구들은 정말 이것이 옳은 교육이라는 것을 지금도 걔네들이 그 졸업을 하고 나서 명절 때만 되면 저희한테 세배 오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장님께서 금정서당을 운영하시면서 지금도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보람 있는 일 사례 한 개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우리 서당에서 수업받은 내용을 가지고 손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손자들이 자격증, 한자 자격 2급을 따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후손들에게 또 집에서 가르쳐 가지고 후손들이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한자 교육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 그러니까 한자 교육 자체가 결국에는 인성 근본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자를 배우면은 저절로 이룰 수 있다는 것에서 봤을 적에 또 한자를 배우신 우리 서당 만학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젊은 세대들에게 어른으로서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아마 보람이다. 뭐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을사는 새해 설날이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훈장님께서 을사는 새해 바라는 점 소망이 있으시다면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은 백년지계입니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교육 현장을 보면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시험을 위한 수업 일변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이 결여된 이러한 교육은 경쟁만을 부추기고 인간성 상실만 가져올 뿐 복리를 위한 공부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다못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삼강오륜이라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법과 법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데서 학교 폭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만연한 인명경시 사상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삼강어륜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배웠던 동료는요, 나이가 80살, 90세가 되더라도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풍부한 인간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훈장님 개인의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소망이라기보다 시끄러운 전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더 이상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세상, 태평성대와 고복격양하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뭐 저 자신부터 좀 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그 시대, 그게 와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삼강 오륜을 통해서 이 갈등하는 우리 사회에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는 그 말씀 저 귀히 새기겠습니다. 선비 정신을 이어받아 삼강 오륜을 통해서 인간성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검정수당 박인희 훈장님을 모시고 긴 시간 설날의 의미와 설날 세시풍속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겨보고 새해 한 해 여러 가지 갈등하는 우리 사회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걸 한번 모시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자에 쓰러질 듯 앉은 90 노모에게 마지막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지 못했다. 나는 아직 세뱃돈을 받고 싶은데 이제 아무한테도 세뱃돈을 받을 데가 없다. 제가 좋아하는 정호성 시인의 눈길이라는 작품 중에 한 구절인데요. 유난히 갈등하는 우리 사회, 시인의 말처럼 모름지기 새해엔 가족부터 둘러보면서 소통으로 묵은 갈등을 풀어가며 갈등의 자리에 희망을 가득 채워가는 건 어떨까요?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기운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기억의 지속 여기서 마칩니다. 넉넉한 설 연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